너 자신이 아닌 누구도 되지 마라. 밤낮으로 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세상에서 이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치열한 전투가 될 것이다. 그 싸움을 멈추지 마라. 안녕하세요. 행복사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태도입니다. 몇 주 전 웨인 다이어의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 책의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웨인 다이어의 또 다른 책을 함께 나누고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바로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평생 살아보니 알게 된 것들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한 주장을 실천하며 살아온 웨인 다이어의 삶과 그 안에서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론으로서가 아닌 삶 그 자체로서 저자의 말이 흠뻑 와닿기도 했습니다. 웨인 다이어의 강연 중 특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강연을 모아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웨인 다이어는 자신의 이론과 주장을 어렵게 풀어내는 심리학자는 아니지요. 작가 자신이 힘든 성장 과정 속에서도 특유의 긍정적 태도와 굳은 의지로 자신의 꿈을 이뤄낸 사람이기에 그의 글에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메시지 중에서 특히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건 바로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된다. 자리에서 일어나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 바라는 사람이 되라. 모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고 거기에 맞추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당연히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내 삶이 흔들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외부의 것에 탓을 돌리는 행동도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제목을 보며 여러분들께서도 눈치채셨겠지만 웨인 다이어는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대상을 향한 우리 태도, 그리고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더불어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행복 또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방식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궁극적으로 웨인 다이어는 내 삶에서의 주인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삶 또한 그렇게 이끌어왔음을 이야기합니다. 1부와 2부에는 이론적 색채가 조금 더 담겨 있는데요. 이번 낭독에서는 3부에 담긴 글 중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열정과 기준에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웨인 다이어 자신이 안정된 종신교수직을 버리고 내면의 신호에 따라 선택한 삶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말미에서 웨인 다이어가 한 말, 자신에게 내적 평화를 주는 일들을 하세요 라는 그의 메시지가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언제나처럼 책 관련 정보를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작가의 더 많은 글을 직접 접하고 싶으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정을 즐기는 지혜. 뭔가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듯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런 목표들을 세우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거야. 나중에 목표를 달성하면 얼마나 흥분될까? 행복과 성공은 모두 내적 개념이며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면 외적으로 분투하는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이미 이뤘다는 심리 상태이지 분투하는 심리 상태가 아닙니다. 랠프 왈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을 마무리하는 것, 길 위에 내딛는 발걸음마다 그 여정의 끝을 찾는 것, 좋은 시간들로 삶을 채우는 것, 그것이 지혜다. 또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여행이다. 목적지가 아니다. 성공과 행복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중요한 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발걸음마다 목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분투하는데 온 정신을 쏟으면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표에만 에너지를 쏟으면 더 많이라는 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아에 휘둘리는 사람이 됩니다.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것으로 뭘 할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얻어낸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면서 목표를 더 높이게 됩니다. 목표가 10만 달러를 버는 것이라면 10만 달러를 벌었을 때 20만 달러를 벌어야 할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더 애쓰게 되고 삶이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이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 도달한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늙었음을 깨닫습니다. 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목표를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진실은 우리가 삶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다시피 진정성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전히 그 의미 그대로이고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수를 저지른다고 해서 곧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저 그 실수에서 배워야 할 게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난 실패했고 그래서 형편없는 인간이야. 내가 진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 라고 말하지 말고 실수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받아들이도록 배우세요. 부족한 것을 보완하겠다는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할수록 삶은 분투의 현장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곳에 도달했을 때 오히려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 목표가 달성된 것을 예상하는 데만 삶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커피를 마시면서 그 다음에 마실 커피를 생각하나요? 에피타이저를 먹으면서 디저트를 떠올리나요?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의 맛을 누리지 못하고 앞으로 나타날 것에만 신경 쓰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현재의 순간에 몰입해 절정 상태에 도달하는 건 가장 큰 깨우침을 주고 가장 큰 힘을 가지게 해주는 일입니다.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살던 1860년대 러시아는 차르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도스토옙스키는 함께 문학 동호회를 하던 동료들과 모스크바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죠.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체제의 전복적인 생각을 입 밖에 내므로써 군주정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동호회 회원으로 기소당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모스크바로 보내진 그에게 사형 선고일이 다가왔고 그는 5명의 동료들과 총살대에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친구의 눈에 검은 천이 씌워졌고 총이 발포되었습니다. 그 다음 친구도 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바로 옆 친구가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윽고 그의 눈에도 검은 천이 씌워지고 발포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위대한 작가가 될 청년은 그 작품을 시작조차 못했는데 말이죠. 총이 발포되기 직전 그와 다음 차례였던 남자 둘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차르가 마음을 바꿔 10년간의 강제노역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당시 도스토옙스키는 지금 이 순간의 가치와 그 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 배웠고 이를 글로 썼습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감방에 갇혀 있을 때 바퀴벌레 한 마리를 봤는데 아무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바퀴벌레는 그가 발로 짓이겨 죽여버리고 싶은 더러운 생명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었고 기적이었죠. 우리가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인생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명심하세요. 당신의 삶에서 모든 순간이 살아있기에 기적이라는 것을요. 미래에 벌어질 어떤 일에서 기적을 찾는 건 그만두세요. 그리고 깨달음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발걸음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운전자는 오직 나. 강연에서 인생의 여정을 바꾸라는 이 주제를 꺼내들면 청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대출이 남아있다고요.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의 이유는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 그런데들은 불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실패를 꺼리는 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전설의 홈런 타자 베이브 루스가 홈런을 60번 친 해에 똑같이 89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홈런을 치고 싶다면 스트라이크 아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그 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기회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 데 집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를 이겨 승자가 되어야만 한다면 결국 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모두를 이길 수는 없으며 승자라고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에 관한 정의로서도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성과가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겁니다.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저 사람이 하는 방식이지. 저건 저 사람의 속도야. 나와는 관계없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자. 골프 대회에 나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평가해선 안 됩니다.
경쟁자에 비해 자기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일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실패를 두 팔 벌려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것이 배움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에서는 그 방식을 유지하는 것 외에 배울 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실이나 실패로 고통을 겪는 건 멋진 경험이 됩니다. 이것이 성장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게 사업상 실패는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공포는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에 휘둘려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신경 쓰지도 않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 내면의 신호가 뭘 하라고 말하는지에 집중하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도 않고 그들이 선택한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괜찮습니다. 이게 도덕률입니다. 누구나 자기 주먹을 휘둘러 자기 코 모양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도덕률입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같은 외적 동기에 기대어 살아간다면 당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누군가는 늘 있을 겁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위대한 아이디어는 혁신가에게서 나옵니다. 혁신가란 색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며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죠.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애쓰거나 모두와 같은 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과연 당신이 내놓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모두와 똑같은 걸 내놓겠죠. 자기만의 고유성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따라서 누구도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할 순 없습니다. 당신은 고유한 생명체이며 누구도 당신 머릿속에 있는 걸 알 수 없고 당신이 행동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 인생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직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저는 이 사실을 계속 되뇌입니다. 당신의 거울에 비친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매일 대답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떠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독방형을 선고받아도 스스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제 아무리 끔찍한 환경에 처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불 한 포기, 햇빛 한 줄기, 빵 한 조각에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그 순간에 충실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태도를 바꿀 수 없고 더 개선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세상에 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밖으로 나가서 다른 일들을 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만 여전히 목적의식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위험을 감수할 때입니다. 지금 처한 환경을 바꾸세요. 지금 하는 일에서 떠나세요. 당신 인생이 결단나게 두지 마세요. 매달 공과금을 지불하기 위해 일한다면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조언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이죠. 마크 트웨인의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노인이고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 중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신이 머릿속에 떠올린 무척이나 끔찍한 일들, 새로운 시도를 한 결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재난은 모두 당신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새로운 일을 해보고 지금 관계에서 벗어나고 다른 지방이나 나라로 이사를 해보고 늘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이 들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더 나은 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개인적 사명, 목표를 갖는 게 매우 귀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루하루를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에 관한 고전적인 예 하나를 들어볼게요. 저는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적도 있고 뉴욕에서 심리상담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강연을 하고 그 밖에도 다양한 일들을 했죠. 전 좋은 대학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교수직은 제가 바라는 목적의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난 이 일을 원하지 않아. 난 글을 쓸 거고 강연을 할 거고 텔레비전 쇼에 나갈 거야. 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할 거야.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절 알았던 사람들은 제가 이 말을 모두에게 모든 수업에서 했다는 걸 알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계발서가 한 권 더 필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하는 심리학자 한 명이 더 필요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전 개의치 않았어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썼고 기꺼이 그 기회를 잡을 출판사를 찾았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책 홍보를 위해 지역 방송국에 출연할 순 없을 거라고 말했죠.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WBAB에 가겠어요. WBAB는 뉴욕 바빌론의 작은 기지국 5곳을 보유한 방송사입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곧 다른 라디오 방송국과 텔레비전 쇼에 출연했어요. 또한 출판사는 제가 지역에서 강연할 때 판매할 책을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가지고 가면 됩니다. 어쩌면 책의 2쇄를 찍을 수 없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1쇄 남은 것을 제게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어느 날 책 2,000부가 제 집 창고로 배송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 2쇄를 찍지 않을 거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왔을 때도 그럼 출판사에는 1쇄가 한 부도 안 남아있는 거네요. 다 팔린 거죠? 라고 말했죠. 물론 제가 그 책들을 샀지만 말입니다. 당시 그 책을 몽땅 살 돈이 없어서 좀 빌려야 했지만 저는 제 꿈이 실현되는 일을 한 거였습니다. 그 일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라디오쇼에 출연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그 책을 살 수 있죠? 전 어느 지역에 가든 근처에 있는 서점을 모조리 알아두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이 서점에서 저 지역에서는 저 서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죠. 곧장 서점들에서 그 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서점에 트럭을 몰고 가서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주었죠. 벌써 이 책에 대한 문의가 몇 번이나 왔어요. 이게 어디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책을 건네며 여기에 몇 권 두고 가도 될까요? 팔리지 않으면 저한테 다시 보내셔도 되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점은 승낙했죠.
이렇게 스스로 제 책을 유통했고 책은 다 팔렸습니다.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인터뷰를 했고 도시에서 도시로 운전을 했습니다. 더 투나잇 쇼에 출연하려고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마침내 섭외 전화를 받았고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인기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나중에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세요? 이봐, 자넨 운이 좋군. 딱 맞는 때에 그걸 냈으니 말이야. 세상이 자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구먼. 아침에 눈을 떠보니 성공한 사람이 어젯밤에 했던 수많은 일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1976년 대학 종신교수가 될 기회,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많은 기회들을 뒤로하고 전국을 돌며 행복한 이기주의자에 쓴 이야기들을 하러 다닐 때 모두가 진짜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들을 한마디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저 자신이 하는 소리만 들었죠. 내면의 신호들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게 옳은 일을 그만둘 순 없었습니다. 수없이 말했듯이 글쓰기는 늘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절대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책을 단 한 권이라도 팔 수 있을지 없을지와 관계없이 글 쓰는 일이 정말 좋았습니다. 글을 쓸 때 더없이 충만함을 느꼈고 지워지지 않는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는 걸 알았죠. 교수직을 사임하고 제가 정말로 믿고 사랑하는 일을 한 첫 해에 저는 지난 35년 동안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행운하여서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전환점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딱히 다른 사람들보다 기회가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적었죠. 전 빈곤층으로 태어나 몇 년 동안 고아원과 위탁가정을 전전하면서 자랐고 제가 살아나갈 방식을 스스로 찾아야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꿈이 있는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갔기 때문에 전 그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꿈꿨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